단 8분짜리 한국 영상 하나로 미국 전역이 뒤집혔습니다. CNN 생방송 중 긴급히 방영된 이 영상은 역사학자와 진행자들까지 완전히 침묵에 빠뜨리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한 출연자는 이 영상은 한국의 거짓 선전이라며 폭탄 발언을 던졌고 미국 전역이 아닌 커뮤니티는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결국 방송국 경영진은 사태 해결을 위해 유명 역사학자를 직접 한국으로 급파했는데요. 이후 그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진실은 그를 완전히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 역사학자이죠. 하버드에 강연을 나가는 것은 물론 방송 출연으로도 많이 섭외가 되고는 하니까요. 그날도 저는 CNN 스튜디오에 방송을 위해 들어섰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프로듀서가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오늘은 특별하다고 말이죠. 그 순간 모니터에 비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던 역사는 전부 거짓인가라고 쓰여있더군요. 그렇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되며 흑백 영상이 나타났죠. 한국에 관련된 영상이더군요. 처음 몇 초간은 단순한 역사 기록물처럼 보였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의 거리 풍경, 사람들의 모습까지 꽤 오래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저 또한 여러 번 본 자료였죠. 그러나 곧 영상은 잔인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일본군에게 끌려가는 장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문 도구들, 처형당하는 순간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며 제 심장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군에 둘러싸인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동시에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영상이 끝나고 스튜디오 내부는 완전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평소 말 많던 진행자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니터 속 시청자 댓글창은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묻는 사람들, 왜 이런 역사를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는지 분노하는 사람들, 한국이 당한 일을 인류에 대한 범죄라 부르는 사람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우리에게 감춰진 건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 저 또한 하버드에서 서양사를 전공하고 동아시아 역사에 관해서도 여러 논문을 발표한 전문가였지만 이런 생생한 증거물은 처음 봤어요. 책으로만 접했던 역사가 영상으로 눈앞에 펼쳐지니 제 지식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각 패널에게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피터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피터는 크게 심호흡을 한 후 입을 열었어요. 이 영상은 완전한 조작과 선전이라며 피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일본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일본을 악마화한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희생자 코스프레를 그만두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일본 덕분에 한국이 발전했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터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심지어 영상 속 장면들이 연출된 것이거나 다른 맥락에서 벌어진 일을 한국이 자신들의 서사에 맞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정말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터의 주장을 들으며 방금 전 영상의 끔찍한 장면들이 다시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일본군에게 끌려가는 사람들, 고문당하는 사람들, 처형당하는 사람들, 특히 그 젊은 여성의 눈빛. 피터의 발언이 그 모든 희생을 모욕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보이는 댓글창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분노의 물결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이게 방송사에서 나올 발언인가? 당장 사과하라. 우리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다. 이런 모욕을 어떻게 참나. 일본의 만행을 변호하는 역사 부정론자를 방송에 내보낸 CNN은 끝났다. 피터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제작진들이 소란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디렉터가 무언가를 소리쳤어요. CNN 한라인이 불볕처럼 들어오고 있다고. 한인사회에서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앵커는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청자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SNS에는 실시간으로 방송 클립이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역사학자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피터의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반박하기에는 정확한 사료와 근거가 필요했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방송이 끝난 후 저는 멍한 상태로 분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모두가 방금 스튜디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피터의 발언, 그리고 제 침묵. 분장실 문을 닫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제 이름이 SNS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방송의 클립이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특히 피터의 발언 부분만 편집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스튜디오로 출근하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프로듀서였어요. 오늘은 방송국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사 앞에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다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뉴스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어요. 뉴스를 틀자 CNN 본사 앞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한인들이 모여 격렬하게 시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 국기와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 그들의 얼굴에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역사 왜곡 CNN 규탄한다. 피터 야마모토는 사과하라. 일본의 만행을 부정하지 마라. 시위는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 미국 전역의 CNN 지사 앞에서도 시위가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CNN 서울지국 앞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어요. 방송 사흘째 되는 날 본부장으로부터 긴급 소집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비밀리에 회사 인근 호텔 회의실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어요. 역사학자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제 양심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호텔 회의실에 도착하니 경영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SNS 반응과 뉴스 기사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본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피터는 보이지 않았어요. 본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본부장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됐어요. 모두의 눈이 따라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로버트 박사,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직접 한국에 가서 진실을 확인해달라고 제발 역사학자인 제가 가주길 바란다며 절실하게 부탁하더군요. 한국에 간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영상 속 장면들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학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깨웠어요. 피터의 발언이 옳은지, 영상이 진실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본부장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에는 이미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발권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밤 출발, 목적지 서울, 그리고 다음날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한국에 대한 자료를 읽고 또 읽었지만 실제로 이곳에 발을 딛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오며 처음 마주한 한국의 공기는 서늘하고 신선했습니다. 4월의 서울, 봄 기운이 완연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정돈된 고속도로, 미래지향적인 건물들, 번쩍이는 네온사인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피터의 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덕분에 발전했다는 그의 주장이 무의식 중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들, 세련된 패션의 젊은이들, 어디서나 보이는 첨단 기술들.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버스 옆자리의 젊은 여성은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버스 내부에는 와이파이와 USB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이나 런던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시차 적응을 위해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CNN에서 본 그 충격적인 영상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대적인 한국의 모습 사이에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이 되자 배고픔을 느껴 호텔 근처 식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거리는 활기찼어요. 직장인들이 퇴근하며 식당과 술집으로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어떤 슬픔이나 분노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영상 속 고통스러운 장면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보는 듯했어요.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는데 주인이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미국에서 왔냐고. 표정이 친절했습니다. 제가 역사학자라고 하자 그는 눈을 반짝이며 무엇을 연구하는지 물었어요. 일제강점기 역사를 조사하러 왔다고 하니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고 했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주인은 계속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일제강점기의 아픔, 한국전쟁의 폐허, 그리고 그 후의 눈부신 발전까지
그의 이야기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음식은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다양한 반찬들, 매콤한 김치, 부드러운 불고기.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피터의 발언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분명 자신만의 힘으로 일어선 것이었어요. 식민지배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이 일본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오만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늘은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는 날.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잡아 서대문형무소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제가 외국인임을 알고 친절하게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서대문형무소에 가는 이유를 물었고 저는 역사 연구를 위해서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할아버지가 그곳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겉보기에 평범한 옛 건축물 같았어요. 하지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무거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마치 이곳의 벽들이 수십 년 전의 비명과 고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마주한 것은 형무소의 전체 모형이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1908년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기 위해 지은 곳이라고 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전시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CNN에서 방영됐던 바로 그 영상 속 장면들이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사진 밑에 달린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을 찍은 것이라고 했어요. 피터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실제 감방이 나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한간방에는 여러 명이 함께 갇혀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겨울에는 동상으로, 여름에는 온열병으로 많은 수감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공간은 고문실이었습니다. 물고문 도구, 전기고문 도구, 손톱을 뽑는 집게들, 실제 고문 도구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설명에 따르면 이런 고문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영상 속 그 처참한 장면들이 모두 실제였던 것입니다. 특별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피 묻은 손가락으로 쓴 듯한 글씨였습니다. 독립운동가가 고문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남긴 마지막 의지였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친 이 후세들은 자유롭게 살기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다른 전시실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사진 한 장. 바로 CNN 영상 속 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유관순이라는 이름의 학생이었어요. 불과 17세의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이곳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숨졌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전시실에는 해방 후 한국의 발전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이었어요. 일제의 식민지배가 한국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피터의 주장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극심한 고통과 희생의 역사를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것이었어요. 형무소를 나오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햇빛이 따스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역사가, 내가 가르쳐온 역사가 얼마나 편향되고 불완전했는지 깨달았어요. 수십 년간 역사학자로 살아왔지만 오늘 처음으로 진정한 역사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한 다음 날, 저는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독립기념관이 있다고 했어요. 서울역에서 천안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아름다운 산세와 들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장면들로 무거웠어요. 천안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독립기념관으로 가는 길의 기사는 이곳이 특별한 장소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모든 한국인들이 한 번쯤은 방문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푸르러졌고 마침내 넓은 부지 위에 웅장한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독립기념관에 들어서자 압도적인 규모에 놀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강한 민족정신이 느껴졌어요. 중앙 홀의 선이 천장까지 높이 걸린 태극기가 보였고 그 아래에는 독립선언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3.1 운동의 시작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전시는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시관에서는 일제의 침략 과정을 보여줬어요. 강제로 체결된 조약들, 빼앗긴 국권, 탄압받는 국민들, 사진과 문서,
유물들이 말없이 그 시대의 아픔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무장투쟁을 벌인 의병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이끈 지도자들, 국내에서 비밀리에 저항한 청년들. 그들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위협도 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꺾지 못했다는 사실이 명백했어요. 세 번째 전시관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전시관이었어요. 그는 일본의 초대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처단한 독립운동가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진 앞에 서자 강렬한 눈빛이 저를 응시하는 듯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유리 케이스. 그 안에는 손가락이 없는 손도장이 찍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안중근은 체포된 후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침략자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음을 당당히 밝혔다고 해요. 그는 동양 평화론을 지필하며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그는 자신의 손도장을 남겼어요. 검지가 없는 손도장. 독립운동 동지들과의 맹세를 위해 스스로 끊었다는 그 손가락. 저는 그 손도장 앞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 숭고함 앞에 말을 잃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느꼈던 충격과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존경심, 경외감, 그리고 깊은 감동. 네 번째 전시관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들은 간호사, 교사, 학생, 주부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여성들의 손으로 만든 태극기, 그들이 비밀리에 전달한 독립군 지원금, 감옥에서 쓴 편지들.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마지막 전시관에 이르러 저는 한국의 독립 과정과 그 이후의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 이후 한국전쟁의 비극, 그리고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한국의 모습까지.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배경에 어떤 정신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독립기념관을 나오며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의 진짜 힘은 화려한 고층 빌딩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신, 자유와 독립을 향한 불굴의 의지, 그리고 희생을 통해 지켜낸 존엄성이었어요. 이러한 독립기념관의 경험은 제 영혼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에도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고통스러운 기록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다음 행선지를 결정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고향, 충남 천안시 병천면으로 가기로 했어요. CNN 영상 속 그 젊은 여성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에 택시를 타고 병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였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산, 넓은 들판, 작은 마을들. 그 평화로운 풍경이 100년 전에는 독립을 위한 격전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병천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유관순 열사 생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기로 했어요. 길가에는 평범한 시골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할머니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유관순 열사의 생가에 도착했습니다. 검소한 초가집이었어요. 문 앞에는 그녀의 일생을 설명하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1902년 이곳에서 태어난 유관순은 어릴 때부터 특별했다고 해요. 공부를 좋아했고 서울의 이화학당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17세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학교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만세운동을 이끌었어요. 생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출한 살림살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낮은 천장, 흙바닥, 작은 부엌. 이런 소박한 환경에서 그녀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 어떤 생각으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을까? 상상하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생가에서 나와 가까운 아운의 장터로 향했습니다. 유관순이 1919년 4월 1일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친 역사적인 장소였어요. 지금은 평범한 시골 장터의 모습이었지만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이 귓가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장터 한쪽에는 아운의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었어요. 기념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서 그날의 상황을 재현한 디오라마를 보았어요. 유관순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모습, 그리고 일본 헌병들이 총을 겨누는 장면.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유관순의 부모님도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17살 소녀가 부모님의 시신 앞에서도 독립만세를 멈추지 않았다니. 두 번째 전시실에는 유관순이 체포된 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대문영무소에서 받은 끔찍한 고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릴지라도 그 고통은 잠시뿐이지만 나라를 잃은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에는 유관순의 옥중 편지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옥중에서도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격려했다는 기록, 형무소 간수들조차 그녀의 의지에 감동했다는 증언들, 그리고 결국 1920년 9월 28일 만 18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숨을 거뒀다는 기록.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일생을 담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짧지만 강렬했던 18년의 생애. 그 영상을 보며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역사학자로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는지, 피터의 발언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온몸으로 느꼈어요. 기념관을 나와 유관순 열사 동상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하늘을 향해 외치는 그녀의 모습. 동상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미국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후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모습과 제가 지난 며칠간 목격한 역사적 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어요. 이 나라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귀국을 앞두고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도착한 날과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 제 눈에는 화려한 빌딩들 뒤에 숨겨진 역사가 보였습니다. 그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서대문영무소의 고문 도구들, 독립기념관의 안중근 의사 손도장, 유관순 열사의 생가와 그녀의 말들. 이 모든 것이 제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노트북을 꺼내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 CNN 본부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국으로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후속 방송을 준비하자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한 CNN의 위기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찾는 개인적인 여정이었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CNN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에요. 더 이상 방송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안정된 직장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면 제 결정은 그들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제 모교인 하버드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첫 강연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과 자료들을 보여주며 제가 직접 본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의 눈에서 충격과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이런 역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던 거죠. 강연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곧 다른 대학들에서도 초청이 쏟아졌습니다.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스탠포드. 한 달 만에 제 일정표는 빽빽하게 채워졌어요. 각 대학에서 강연할 때마다 청중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 그리고 점차 깊은 관심으로 변해가는. 그와 동시에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한국에서의 경험을 시리즈로 제작했어요. 첫 영상의 제목은 피터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피터의 발언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증거와 함께 설명했어요. 이틀 만에 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영상은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이 어린 소녀가 그토록 강한 의지로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댓글에는 감사의 메시지가 가득했고 한국인들로부터는 특히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를 다룬 책을 출간했습니다. 침묵 속의 진실, 한국 독립운동의 숨겨진 이야기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책은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대학의 교재로 채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단 몇 개월 전까지 몰랐던 진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특별한 영상 메시지를 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활동의 정점이자 결론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역사를 바로 세웁니다. 한국은 모든 인류가 기억하고 존경해야 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정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그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국에서는 특히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여정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었어요.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는 드디어 진정한 사명을 찾았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역사상 아무도 풀지 못했던 초고난도 수학 문제를 단 60초 만에 완벽하게 해결한 학생이 나타나면서 미국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그 주인공이 바로 한국인이었다는 점이죠. 놀라운 실력에 심지어 트럼프는 학생을 백악관에 초청해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한국에 대한 애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한국말도 거의 할 줄 모르죠. 부모님께서는 너무 좋으시지만 어릴 적 차별받은 기억 때문인지 한국을 더 멀리하고는 했습니다. 공부에만 매진했고 덕분에 뉴욕의 명문 고등학교인 트리니티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죠.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교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교 종이 울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반의 새 친구가 함께하게 됐다고 소개하시더군요. 선생님 뒤로 마른 체형의 동양인 여학생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곧게 뻗은 검은 머리카락, 단정한 교복,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진지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선생님은 이 학생이 이지은이라고 소개했고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지은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반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어요. 저도 같은 동양인피가 섞여서 그런지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 교실 앞쪽에서 사브리나가 친구들에게 또 한국에서 온 아이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브리나는 우리 학교에서 잘 나가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사브리나는 항상 한국은 공부만 강요하는 나라이며 사람을 기계처럼 만든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고는 했어요. 이지은은 그런 시선들을 느꼈는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쪽 자리였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은 이지은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했습니다. 이지은은 이름과 서울에서 왔다는 짧고 간결한 인사만 했습니다. 보통 전학생들은 취미나 좋아하는 것도 말하는데 이지은은 그게 전부였어요. 선생님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점심시간, 이지은은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어요. 김밥이랑 반찬들. 우리 엄마도 가끔 싸주시는 음식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지은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동양인으로서 저도 저런 시선들을 받아왔으니까요. 저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사브리나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자신이 찾아본 바로는 한국의 교육 환경이 정말 미쳤다고 하더군요. 고등학생들이 새벽까지 학교에 있고 대학 못 가면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또한 사브리나는 한국 학생들이 자신만의 생각이나 창의성은 없이 그저 시험 점수만 위해 살아간다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입시 스트레스로 10대 자살률이 높다면서 그런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다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것 같다고 했어요. 사브리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결국 학생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공장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우연히 이지은과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혼자 걸어가는 이지은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잠시 따라가 볼까 생각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제 길을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숙제를 하는데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지은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정작 저는 이지은에게 한마디도 해보지 않았는데 다른 아이들의 말만 듣고 판단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죠. 내일은 말이라도 걸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리 한국에서 온 소녀, 이지은. 저와 같은 얼굴을 한 그 아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제 인생을 어떻게 뒤바꾸게 될지를 말이죠. 사건은 다음날 수학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조던 선생님은 늘 마지막 10분의 고난도 문제를 하나씩 내주시는 것으로 유명했죠. 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은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적으셨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제를 보자마자 포기했어요. 이런 난이도는 제 실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브리나조차 머리를 극적이며 당황한 표정이었죠. 우리 반 1등인 잭슨도 미간을 찌푸린 채 연필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교실 창가에서 조용히 손이 올라갔습니다. 이지은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지은에게 쏠렸어요. 어제 온 전학생이 이 문제를 풀겠다고 조던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이지은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지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으로 걸어갔어요. 하얀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단 1분, 정확히 60초 만에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어요. 그것도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요. 교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던 선생님도 말을 잃었어요. 선생님은 이지은의 풀이를 검토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답이었어요. 그것도 선생님도 생각지 못한 효율적인 방법으로요. 이지은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지은을 바라보며 속으로 놀랐어요. 단순히 암기력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 접근법 자체가 달랐어요. 창의적이었죠. 다음 시간은 영어였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한 토론 시간이었어요. 영문학 전공을 준비 중인 사브리나가 늘 주도하는 시간이었죠. 오늘도 사브리나는 자신의 해석을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선생님이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으셨을 때 또다시 이지은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지은은 햄릿의 행동을 동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했습니다. 동양의 유교 사상과 서양의 실존주의를 연결지어 햄릿의 갈등을 설명했어요. 고등학생 수준을 넘어선 깊이 있는 해석이었습니다. 영어 선생님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지은의 해석은 독창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명문대 교수들도 이런 분석은 쉽게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사브리나와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지은을 무시하는 태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창가에 앉아 공책에 무언가 적고 있는 이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지은은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한국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차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같았어요. 교실 밖으로 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야. 뭔가 달라.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저는 용기를 내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이지은이 혼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교내 도서관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이지은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천천히 다가가 이지은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에 살짝 호기심이 비쳤습니다. 수학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핑계로 도움을 청했어요. 이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수학보다 다른 질문이 먼저 떠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그런 사고방식은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이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왔어요. 동양 철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지은은 공부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단순히 시험 점수나 대학 입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요. 처음으로 공부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공부는 항상 의무였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이지은에게 공부는 삶의 일부였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둘 다 같은 음악을 좋아했고 비슷한 영화에 감동했었죠.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이지은은 모든 것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지은에게 한국 교육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브리나가 말한 것처럼
정말 공부만 강요받는 시스템인지 궁금했어요. 이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지만 거기에는 깊은 역사와 철학이 있다고 했어요.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점심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지은은 저에게 공부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이지은에게 미국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지은이 알려준 방법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개념을 이해하고 연결짓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수학이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도서관의 조용한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공부가 즐겁고 궁금증을 자극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지은은 철학자처럼 사고했고 과학자처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저도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이지은은 저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동서양 교육 철학에 관한 책이었어요. 표지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공부는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그날 밤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지은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에 대해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세상을 넓게 바라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공부가 단순히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지은을 통해 배웠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아버지가 한국 지사로 전근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서울로 이주해야 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내가, 가족들은 한국에 대한 향수로 들떠 있었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지은과 나눈 대화, 한국 교육에 대한 이야기, 책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시각. 그래도 막상 그곳에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지은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의외로 기뻐했어요. 한국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미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정든 친구들, 익숙한 환경,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저 음악을 들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들,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하는 사람들, 공항의 독특한 냄새까지. 이곳이 제 조상의 나라라고 해도 저에겐 그저 외국일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좁은 공간, 익숙하지 않은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부모님은 삼촌, 이모들과 재회하며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그저 제 방에 틀어박혀 미국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전학 첫날 서울의 일반 고등학교 교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외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안내로 교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자기소개를 하라는 선생님의 말에 더듬거리며 서툰 한국어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교실은 미국과 달랐어요.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고 선생님이 교실을 옮겨 다녔습니다. 칠판에 가득한 판서량, 꼼꼼한 노트 필기,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 숨이 막혔어요.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은 다음 수업 준비를 했고 점심시간조차 짧았습니다. 방과 후에는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밤 9시까지 계속되는 공부 시간. 처음엔 이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상이었어요. 영어 외에는 모든 과목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국사와 국어는 이해하기조차 힘들었어요. 첫날을 겨우 버티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홀로 걷는데 눈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이지은이었습니다. 순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지은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지은은 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에 놀러 왔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 울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익숙한 얼굴. 이지은은 그 순간 제게 구원과도 같았어요. 이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심심했는데 잘 됐다고. 이제부터 한국을 안내해주겠다고요. 그렇게 이지은과의 만남 이후 제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과 후와 주말마다 이지은은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누볐어요. 처음에는 그저 관광을 할 줄 알았는데 이지은이 계획한 것은 한국 교육 투어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대치동 학원가였어요.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건물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묘한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학원 건물 앞에서 말했어요. 여기서는 노력이 기본값이라고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기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날 밤 학원 건물의 불빛들이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다음 날은 국립과학관과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과학관은 미국의 박물관과 달랐어요. 모든 전시물이 체험형이었고 고등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강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지은은 배움이 교실 밖에서도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전통 서당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어요. 한복을 입고 마루에 앉아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서당 선생님은 글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르친다고 하셨어요. 한 획 한 획에 정성을 다하는 과정에서 인내와 집중력을 배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역사박물관에서는 한국의 교육 역사를 배웠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부터 현대의 입시 제도까지 한국인의 교육열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지은은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배우는지, 무엇을 위해 배우는지 알아야 진정한 배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시민 토론회도 참관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노인부터 청소년까지 자신의 견해를 당당하게 말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에서 교육의 다른 측면을 발견했어요. 어느 저녁 한강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이지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냐고요. 이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 교육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라고요. 지식을 얻는 것은 기본이고 그 지식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공부였다면 한국에서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공부였습니다. 둘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분명 다른 가치관이었어요. 이지은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을 과잉 학습 사회라고만 생각했던 제 편견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분명 깊은 철학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감탄했어요. 여기서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 같다고요. 이지은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학교 현장 학습 날이 다가왔습니다. 목적지는 천안 독립기념관이었어요.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기에 그저 견학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독립기념관은 생각보다 훨씬 광활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웅장한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단체로 움직였고 저는 이지은과 함께 조용히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전시관은 한국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들로 가득했어요. 영어 자막이 있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의 강인한 눈빛이 저를 응시하는 것 같았어요. 전시 중간에 해설사 할머니가 우리 학생들을 모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흰 머리에 구부정한 체구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할머니는 직접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지식 하나로 나라를 지켰다고요. 책과 연필이 총보다 강했다고 하셨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도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비밀 학교를 세웠고
무시당하지 않으려 공부했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배웠다고 설명하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열을 단순히 성적 경쟁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그 뒤에는 깊은 역사적 맥락과 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시실에서는 한글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을 없애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식의 독점이 아닌 지식의 나눔을 위한 문자. 그것이 한국 교육의 뿌리였어요. 이지은은 조용히 제 옆에서 설명을 보태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자신의 언어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요. 교육은 단순히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패였다고 말했어요. 해가 저물 무렵 독립기념관을 나오는 길에 저는 달라진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벅차올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이지은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이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했다고요. 그날 밤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나라야. 가슴 한편에서 자부심 같은 것이 피어올랐어요. 부모님의 고향, 제 뿌리가 된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지은은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방학이 끝나 다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요. 공항으로 배웅 나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친구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출국장 앞에서 이지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진짜 한국을 봤으니 나머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많이 배웠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이 출국장으로 사라진 후 홀로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 다시 낯선 학교와 마주해야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지은의 말처럼 저는 이제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자신을 발견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이지은이 잘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편지 끝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클로이, 넌 할 수 있어. 한국의 정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너는 이미 변하고 있어.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의 삶도 조금씩 적응되어 갔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도 늘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지은과는 꾸준히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지은으로부터 특별한 메일이 왔어요. MIT에서 주최하는 국제 STEM 경시대회에 참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대회였어요. 이지은의 실력을 알기에 잘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이후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기숙사방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뉴스를 접했어요. 이지은의 이름이 미국 주요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MIT 국제 STEM 경시대회에서 전 종목 1위를 석권한 것이었어요.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컴퓨터 과학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어요. 대회 우승자들을 초청한 백악관 시상식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이지은을 호명하는 장면이었어요. 전 대통령은 이 한국 소녀가 지식뿐 아니라 문제 해결력과 사고의 깊이까지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육이 미국에도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죠.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가운데 이지은은 담담하게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영상 속 이지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공부의 결실이었습니다. 지식을 넘어 지혜를 갖춘 이지은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진짜 해냈네. 이지은의 성취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교육의 힘을 세계에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육의 본질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도 이지은처럼 제 목소리를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고립된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수업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서울국제학교에서 개최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외국인 학생으로서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지은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제를 고민하다가 내가 배운 진짜 교육으로 정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과 후에 제 생각 변화, 이지은과의 만남, 한국 교육 탐방, 그리고 독립기념관에서의 경험까지 모든 순간들이 제 안에서 이야기로 흘러나왔습니다. 밤늦게까지 발표문을 쓰고 또 고쳤어요. 미국에서는 공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즐거웠어요. 이지은이 말했던 것처럼 공부가 즐겁고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회 당일 서울국제학교 강당은 학생과 교사들로 가득 찼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참가했지만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도 대단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제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한국은 저에게 이겨야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부를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나라라고 설명했어요. 역사 속에서 지켜온 교육의 가치, 공동체 속에서 배움의 의미를 찾는 문화, 그리고 지식을 넘어 지혜를 추구하는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지은과의 우정, 그리고 그녀를 통해 배운 한국의 정신에 감사하다는 말로 마무리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갑자기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심사 결과 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트로피를 받으며 느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기뻤던 것은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느낀 한국 교육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대회 영상은 온라인에 공유되었고 미국에 있는 이지은도 그 영상을 봤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무 말은 없었지만 웃는 이모티콘이 전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학교로 돌아와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미국에서 온 아이가 아니라 클로이였어요.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교육 방식을 받아들인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마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시상식 사진을 이지은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고마워. 이지은은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난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이야. 들어온 건 너였어. 그렇게 한국에서의 6개월이 지나고 아버지의 미국 본사 복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떠나는 것이 아쉬웠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이지은에게서 온 편지들, 독립기념관 티켓, 말하기 대회 상장, 서당에서 쓴 붓글씨 등을 하나씩 상자에 넣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소중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배웅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어요. 출국 전날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돌아봤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경복궁, 청계천. 처음엔 그저 관광지였던 곳들이 이제는 추억이 담긴 장소가 되었어요. 한강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지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국에 돌아가면 꼭 만나자고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겠다고. 이번엔 이지은이 미국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탑승구로 향하는 길, 문득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이 나라가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정체성, 뿌리, 그리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비행기 안,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도시와 산을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 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이야. 고요한 하늘 위에서 노트북을 열고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나는 한국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 또래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빛났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해 태국이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 또한 심각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요. 현지 구조대마저 구출을 포기하고 있던 그때 한 나라로 인해 겨우 80시간 만에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이죠. 이후 태국 정부는 한국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Prime Minister Wong on things we discussed today. Apart from the MOU on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윗이라고 합니다. 태국 국가재난구조대 소속 구조대장이죠. 평생 재난과 맞서 싸워왔던 저는 현장 경험은 풍부하다고 자부해왔죠. 하지만 이번 지진은 저에게도 처음 겪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규모 7.7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태국에서 이런 규모의 지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급히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이는 광경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높이 솟았던 건물은 무너져 내렸고 도로는 갈라졌으며 심지어 지역 병원까지 붕괴됐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잔해 속에서 가족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저는 동료의 외침에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희미한 신호가 감지됐죠. 저희는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대형 콘크리트 잔해를 들어올릴 제대로 된 장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들릴지도 모른 채 생존자를 향해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6시간 작업 끝에 한 노인을 구출했지만 그분의 가족은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노인의 눈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지쳐갔고 물자는 바닥을 드러냈으며 생존자 발견 소식은 줄어들었죠. 밤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태국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현장 보고를 위해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났고 구조 시스템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외교부 담당자가 각국에 지원 요청을 보냈으나 미국, 일본, 유럽 모두 검토 중이라는 보고만이 돌아왔죠. 그때였습니다. 한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벌써 연락이 왔으며 즉시 투입 준비가 완료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난청 고위 간부인 사꾼이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 나라는 보여주기용 원조만 잘하고 제대로 된 구조는 무리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사꾼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드라마나 케이팝으로 유명할 뿐 실제 재난 구조 경험도 부족하고 태국과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서 현장에서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가진 기술력이나 장비가 과대 포장된 것이라며 현실성 없는 기대는 하지 말자는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그저 조용히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국이라 솔직히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저 익숙하지 않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음악으로만 알고 있는 먼 나라였죠. 회의가 끝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변에는 임시 텐트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먼 눈빛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아직도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건물들의 빗물이 스며들면서 2차 붕괴 위험은 더욱 높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천막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시간은 생명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생존 확률은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제 손에서 빠져나가는 생명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비가 그칠 즈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구조팀이 도착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움은 반가웠지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꾼의 말처럼 그저 보여주기식 지원에 그치진 않을지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들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뭔가 달라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바로 한국 구조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특이한 점은 그 침착함이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지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혼란스러운 움직임도 없었죠.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한 사람들처럼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들의 장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전용 스캐너였죠. 잔해 속 미세한 움직임이나 열기를 감지하는 장비였습니다. 구조견도 있었어요. 잘 훈련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역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나머지는 손짓과 눈빛으로 의사소통했죠. 이상하게도 그 과정에서 혼란은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꾼이 팔짱을 끼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심이 들었죠. 처음이라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열기가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곧 제 판단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오가 지날 무렵 그들은 무너진 상가 건물 아래서 생존 신호를 포착했어요. 우리가 이미 수색을 마친 구역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차분하게 작전을 지시했죠. 통신은 또렷했고 현장 정리는 질서정연했으며 주위 시민들의 안전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팀, 지지대를 설치하는 팀, 의료진을 대기시키는 팀, 모든 동작이 정확했고 낭비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팀의 리더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서 전문가로서의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작업은 계속됐어요. 그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24시간 구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밤새 불빛 아래서도 그 붉은 유니폼은 선명했죠. 그렇게 지진 발생 80시간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팀이 잔해 사이로 통로를 만들었고 구조견이 특정 지점에서 반응을 보였어요. 구조대원 한 명이 좁은 틈으로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죠. 몇 분 후 그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존자를 발견했다는 신호였어요. 마침내 한 소녀가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주변이 멈춘 듯 했어요.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태국 사람들, 한국 구조대원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80시간이 지났는데도 생존자가 나온 것이었죠. 평소 같으면 포기했을 시간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일하러 온 게 아니었구나. 그들은 정말로 생명을 구하러 왔던 거였습니다. 멀리서 사꾼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소녀의 구조 사건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어요. 한국 구조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계속해서 생존자를 찾아나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팀의 작업 방식을 더 자세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김 대장과 함께 작전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는 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태국에 대한 존중과 이해심이 인상적이었죠. 한국팀은 위성 사진과 건물 구조도를 분석하여 생존자가 있을 만한 지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특히 생체 신호 탐지기는 콘크리트 잔해 속 미세한 심장 박동까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그들의 자기 관리였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식사와 휴식 시간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우리는 종종 식사를 건너뛰고 쉬지 않고 일했지만 오히려 효율은 떨어졌습니다. 저는 김 대장과 함께 병원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며 장비의 차이, 훈련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를 직접 체감했어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았고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위험한 콘크리트 잔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김 대장이 재빨리 저를 막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더 안전한 방법을 보여주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요. 한국팀은 현장 곳곳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매몰자들을 구조했고 임시 통신망을 설치했으며 응급치료소까지 세웠어요. 의식보다 실천, 보여주기보다 조용한 실력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낯선 외국인들을 경계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한국팀은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식량과 물, 의약품 배분에도 참여했죠. 그들은 현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끈기였어요. 다른 나라 팀들이 포기한 장소에서도 한국팀은 끝까지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기적처럼 생존자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죠. 사군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팀을 폄하하더니 이제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는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네 생각보다 오래가네. 구조 작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김 대장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훈련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인식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김 대장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태국의 재난 대응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그 질문에 답하려 하자 제 마음속에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 거죠.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얼마 뒤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방제 시스템 교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대표단이 곧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며 저는 현장 실무자로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현장을 떠나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아직 복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죠. 하지만 김 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이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출국 전날 사군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더 이상 오만하거나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지한 눈빛으로 부탁했죠.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요. 특히 그들의 훈련 방식과 장비 관리에 대해서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저 멀리 있는, 잘 모르는 나라였어요. 드라마와 음악으로만 알던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르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서울로 이동하는 길까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혼잡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질서정연한 거리와 차분한 시민들, 누구도 소리 지르거나 서두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정확히 자신의 위치로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소방청 관계자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김 대장의 동료였어요. 저희 대표단을 위한 일정이 이미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첫날은 서울 시내의 재난대응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재난대응센터에 들어서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신 기술로 무장한 상황실, 24시간 가동되는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까지.
그곳은 마치 미래에서 본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실제 상황과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훈련했고 모든 훈련 과정은 기록되고 분석되었죠. 실수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개선의 기회로 여겨졌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소방청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발전한 이유는 과거의 실패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과거의 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선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은 구조훈련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 건물 붕괴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해 훈련하는 모습을 봤어요. 구조대원들은 무거운 장비를 메고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사명감을 읽을 수 있었죠. 태국 대표단의 다른 멤버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메모를 그치지 않았고 다른 이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방문 셋째 날 저희는 국가재난안전관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건물 외관부터 남달랐습니다. 지진, 화재, 폭발 등 어떤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죠. 내부에 들어서자 대형 상황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국의 재난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담당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사고까지 24시간 감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예방에 들이는 노력이었어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난 예방이 고려되고 건물 설계에도 안전이 최우선시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안내하던 직원의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생활 문화입니다. 오후에는 서울 도심의 지하철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화재 대피 훈련이 진행 중이었어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침착하게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노인들의 참여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재난 교육이 주로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노인들도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동네 방제 리더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다음 날 저희는 경기도의 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의 대피 훈련을 참관했어요. 아이들은 놀이처럼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이런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오후에는 시골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도시와 달리 첨단 장비는 없었지만 마을 회관에는 재난 대비 물품이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재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작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서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첨단 장비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준비된 마음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날, 저희는 재난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해 훈련했어요. 저도 직접 참여해 보았습니다. 연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좁은 틈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 등 실제 구조 현장과 매우 흡사했죠. 훈련 후 한국 구조대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런 훈련을 일상적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힘들고 고된 과정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도시 전체가 사고가 나기 전에 대비하는 문화로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장비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국민 전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거리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도로 위의 표지판, 건물의 비상구, 곳곳에 설치된 소화기, 모든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한국 방문 6째 날, 저희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중앙119 구조본부였어요. 이곳은 한국 최고의 구조대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저희를 위해 특별훈련 시연을 준비해 주었죠. 구조본부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드론, 인명탐지기, 특수절단 장비 등 태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한 구조대원의 말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모든 장비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이죠. 그 간단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의 발전된 장비와 시스템에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오전 훈련 시연이 끝난 후 저희는 구조대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한 베테랑 구조대원은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사람을 구하는 건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그 마음가짐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점심 식사 중에도 그들의 대화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구조 현장 영상을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은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했는지 설명해 주었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솔직함과 겸손함이 그들의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어요. 실수를 숨기거나 변명하는 대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관찰만 하던 그였어요. 괜히 돌아오라고 한 게 아니었어. 내가 잘못 본 거였군. 그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꾼이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시스템과 훈련, 장비들은 결국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 진심이 모든 것의 바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난 대비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규칙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선생님의 말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나 장비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서로를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학교 급식을 함께 먹으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태국에는 지진이 많이 나요? 저는 최근의 지진 경험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몇몇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 순수한 마음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어요.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사꾼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바꿔야 해. 장비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부터. 한국 방문 8째 날 저희는 서울 시내의 대형 컨퍼런스홀에 모였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공식 협약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태국 대표단과 한국 소방청, 재난안전관리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순간이 태국의 재난 대응 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소방청장의 환영사로 협약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상호 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이어서 태국 대표단장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선진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배우고 이를 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특히 한국식 재난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협약서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인적 교류, 공동훈련 프로그램 개발, 재난 장비 기술 이전, 양국 재난 대응 시스템 표준화 등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닌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협약서 서명이 끝난 후 갑작스럽게 저를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사실 준비된 발언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양국의 관계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도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걸어가기 위해 왔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지진 현장에서의 절망, 한국 구조팀과 함께 일하며 느낀 희망,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교훈들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기술이나 장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발언을 마치자 예상치 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소방청장이 직접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동료를 대하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협약식 후 열린 만찬 자리에서는 더 친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형식적인 의례를 넘어 진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어요. 한국의 구조대원들은 태국의 현실에 맞는 훈련 방법을 제안했고 태국 대표단은 현지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특히 김 대장은 태국 재난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는 단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자는 제안이었죠. 사군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 시스템에 회의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국 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행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사군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프라윗, 내가 틀렸었네. 한국에 대해, 그리고 자네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입니다. 그날 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협약이 진정으로 의미 있으려면 돌아가서 실천해야 했어요. 문서상의 약속이 아닌 태국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변화여야 했습니다. 마침내 귀국을 하루 앞둔 아침,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공식 일정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군도 동행하기로 했죠.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깨끗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마을 입구에는 재난 대피 지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도 재난 대비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증거였죠. 마을 회관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방제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70대에서 80대로 보이는 분들이 진지하게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고 응급처치 방법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마을 방제 담당이라고 하셨어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마을의 재난 대비 물품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죠.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 있었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고 하셨어요. 이어서 마을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난 대비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식수, 비상식량, 구급약품, 손전 등등 필요한 물품들을 체계적으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들에게 이것은 일상적인 교육의 일부였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의식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단순히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마을을 거닐며 저는 고개를 떨군 채 혼잣말을 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평소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그게 진짜 강한 나라였어. 점심으로 마을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마을 이장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은 재난 대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안전은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후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군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변화를 시작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저는 지난 열흘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문화였습니다. 강한 나라는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장비가 아닌 준비된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일상 속에 안전과 준비가 녹아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태국 구조대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구조대원 훈련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장비 사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강조했어요. 김 대장의 말이 항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건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도 있었지만 점차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이 눈에 보이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가끔 한국 방문을 떠올릴 때면 그 작은 시골 마을의 풍경이 먼저 떠오릅니다. 노인들이 방제 훈련에 참여하고 아이들이 구호 가방을 정리하던 모습, 그것이 진정한 강한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준비된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